아우 냄새. 진짜 미치겠네. 김치 썩은 내가 현관을 뚫고 들어오잖아.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가 계룡시 해미르 아파트 105동의 복도를 찢을 듯 울렸다.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비춘 현관 앞에는 명품 슬리퍼를 신은 여자가 코를 틀어막은 채 서 있었다. 육군본부 인사처장 박철규 준장의 아내 최미란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전투복을 입은 여군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계급장은 하사. 이름표에는 이시아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퇴근 직후 불려왔는지 그녀의 전투화에는 아직 흙먼지가 그대로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훈련 준비 때문에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시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최미란의 미간에 잡힌 주름은 펴질 줄 몰랐다. 그녀는 발끝으로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종량제 봉투를 툭툭 찼다. 묶이지 않은 봉투 입구 사이로 붉은 국물이 흘러나와 복도 타일을 적시고 있었다. 이 하사. 군인은 시간 엄수가 생명이라며? 남편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이 하사는 군인 정신이 좀 빠졌나 봐. 최미란이 비꼬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거 봐. 일주일 동안 배달시켜 먹은 게 쌓여서 아주 썩고 있잖아. 우리 남편이 냄새에 민감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싹 치워놔야 해. 시아가 봉투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최미란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우 잠깐. 거기서 그냥 들고 가면 국물 다 흐르잖아. 여기서 분리수거 제대로 해서 가져가. 저번에 그냥 버렸다가 경비실에서 인터폰 왔었단 말이야. 시아는 잠시 멈칫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그것도 이 밤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분리하라는 말인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혹시 장갑이나 집게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미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장갑? 어머, 얘 좀 봐. 지금 나보고 그 더러운 걸 찾으러 주방까지 다시 들어가라는 거야? 내가 비위가 약해서 그 냄새 맡으면 헛구역질이 올라온다니까? 군인이면 야전에서도 밥 먹고 다 한다면서 그깟 쓰레기가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최미란은 팔짱을 끼며 턱으로 쓰레기 봉투를 가리켰다. 그냥 해. 손이야 씻으면 되지. 젊은 애가 융통성이 없어. 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군대라는 계급사회, 그리고 관사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장군 사모의 말은 곧 법이었다. 특히 남편의 인사고과를 쥐고 흔드는 박 준장의 아내라면 더더욱 그랬다. 시아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다. 훅 끼쳐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삭힌 홍어 냄새와 썩은 달걀 냄새가 뒤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 안을 헤집었다. 참자. 참아야 한다. 시아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일주일 전 먹다 남은 마라탕 용기였다. 붉은 기름이 둥둥 뜬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려는데 그 밑에 깔려있던 치킨 뼈와 엉겨붙은 휴지 뭉치가 딸려 나왔다. 시아가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참느라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러자 최미란이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 표정 관리 안 되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억지로 시킨 줄 알겠네. 이 하사 자원봉사 점수 필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챙겨주려고 일부러 일거리 주는 건데 고마운 줄을 모르네. 자원봉사 점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실상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시아는 대꾸 없이 묵묵히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국물을 옆에 있던 빈 페트병에 옮겨 담으려 애썼다. 하지만 용기 바닥이 찢어져 있었는지 붉은 마라탕 국물이 왈칵 쏟아지며 시아의 전투복 소매와 허벅지를 덮쳤다. 후두둑. 진한 기름때가 대한민국 육군 마크 위로 얼룩처럼 번졌다. 아.
시아가 당황하여 일어서려 하자 최미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야, 튀잖아. 내 슬리퍼에 튀면 내가 물어낼 거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최미란은 시아의 더럽혀진 전투복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명품 슬리퍼와 복도 타일이 더러워질까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손에 묻은 오물 때문에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서러움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전투복에 묻은 붉은 찌개 자국 위로 스며들었다. 그 모습을 본 최미란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지금 울어? 기가 막혀서. 요즘 군대 참 당나라 군대라더니 쓰레기 좀 치우라고 했다고 질질 짜는 거야? 최미란이 허리를 숙여 시아와 눈을 맞췄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듯 시아를 훑어보며 시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너 같은 고아녀는 백도 없어서 승진도 못할 텐데 내 짬이나 치우다가 우리 남편한테 잘 보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게 다 너 생각해서 시키는 거야. 시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고아.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 삼촌에게 전화를 걸면 이깟 아파트 단지 하나쯤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었다. 하지만 시아는 그러지 않았다. 제 힘으로 할 겁니다. 삼촌 도움 없이 이시아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군인이 될 거예요. 임관식 날 삼촌에게 했던 약속이 족쇄처럼 그녀를 붙잡았다. 시아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알면 빨리 치워. 남편 올 시간 다 됐으니까 그 역겨운 냄새 안 나게 물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 그리고 최미란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멈춰섰다. 내일 우리 민준이 학교 녹색 어머니회 당번인 거 알지? 아침 7시 반까지 학교 정문으로 와. 군복 입고 가면 애기 좀 살려놔. 쪽팔리게 꾀재재하게 입고 오지 말고 좀 다려 입고 와라. 알았어? 쾅.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이 닫혔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시아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전투복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고아년. 백도 없는 게. 최미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시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전투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 녹음기였다. 방금 전의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다. 시아는 젖은 눈을 들어 올려 현관문 위에 달린 CCTV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 어디 계속 짖어봐. 시아가 낮게 은조렸다. 그 짖는 소리가 비명으로 바뀔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그녀는 썩은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묶었다. 봉투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마치 그녀의 인내심처럼. 다음 날 아침 육군본부 인사처장실. 박철규 준장은 모닝커피를 마시며 기분 좋게 신문을 펼쳤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장군이라는 직함을 상징하는 성판별 모양 명패이 번쩍이고 있었다. 충성. 인사과장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왔다. 김소령.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징계위원회 건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 준장이 눈썹을 꿈틀거렸다. 징계? 누구? 이시야 하사 말입니다.
이번 진급 심사 대상자인데 사모님. 아니, 관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아, 그 싹퉁머리 없는 계집애. 박 준장은 피식 웃으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안 그래도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난리를 치더라고. 건방지게 말대꾸를 했다나 뭐라나. 감히 장군 와이프한테 대들어. 군기 빠진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지. 하지만 지휘관님, 이 하사는 평정 점수도 상위권이고 근무 태도도 성실합니다.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징계까지 가는 건 무리가. 김소령. 박 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내가 누군지 잊었나? 인사처장이야. 내 식구 하나 못 챙기면서 무슨 인사를 논해? 걔가 뭐 대단한 집 자식이라도 돼? 쥐뿔도 없는 고아라며. 박 준장은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았다. 명령 불복종 및 상관 모욕죄. 그걸로 엮어. 시끄럽게 굴면 옷 벗기겠다고 겁 좀 주고. 알아들었나? 부관인 김소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급의 무게를 이길 순 없었다. 알겠습니다. 김소령이 나가자 박 준장은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야. 처리했어? 당연하지. 감히 당신 심기를 거스른 놈은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징계위원회 열어서 싹을 잘라버릴 테니까 걱정 마. 오늘 저녁에 소고기나 먹으러 갈까? 하하. 박 준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방금 자른다고 말한 그 싹이 사실은 자신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거목의 가지였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계룡대 본청 가장 깊숙한 곳.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참모총장실. 넓은 집무실의 창가에 서서 계룡산의 능선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깨에 박힌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육군 참모총장 이태신 대장이었다. 똑똑. 총장님, 법무실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이태신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묵직했다. 곧이어 법무실장 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찾았나? 네, 총장님. 지시하신 대로 이시야 하사에 대한 최근 동향 보고서입니다. 이태신은 천천히 몸을 돌려 법무실장을 바라보았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 조카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법무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참담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현재 박철규 인사처장의 관사에서 사실상 가사 도우미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는 법무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말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지? 박 처장의 부인 최미란 씨가 이 하사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게 하고 폭언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우직근. 이태신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반으로 쪼개졌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을 타고 뚝뚝 떨어져 하얀 집무실 바닥을 더럽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잉크 자국을 지적할 수 없었다. 총장의 얼굴에 떠오른 분노가 그보다 훨씬 더 검고 짙었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내 형님의 딸이. 그 고귀한 아이가 쓰레기를 뒤졌다고. 이태신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게 깔렸다. 그리고 고아라고 모욕했답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집무실을 지배했다. 이태신은 피 묻은 손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형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시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박철규. 인사처장이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감히 내 별을 건드렸군. 이태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4개의 별이 박힌 정모를 집어드는 그의 손길이 거칠었다. 헬기 띄워. 네. 지금 바로 말입니까? 일정이. 지금 당장 띄우라고. 목적지는 인사처 징계위원회장이다. 이태신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다. 내 오늘 별 하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계룡시 엄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이른 아침에 쌀쌀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학부모들의 차가 뒤엉켜 학교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서 있었다. 바로 이시야 하사였다. 그녀는 최미란이 시킨 대로 전투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는 녹색 어머니회라는 글자가 선명한 형광조끼를 덧입었고 오른손에는 정지라고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의 정복이 교통봉사조끼 아래에서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다. 어머, 저기 봐. 군인 아니야? 진짜네. 여자 군인이 왜 저기 서 있어? 누구 엄마 대신 나왔나 보네. 요새 군인들은 저런 것도 해주나 봐. 편해졌네, 군대. 아이를 데려다 주러 온 엄마들이 힐끔거리는 시선과 수군거림이 시아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다. 그녀는 모자를 푹 눌렀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부심으로 입은 군복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군복은 최미란의 대리 출석을 위한 코스프레 의상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때였다. 야, 군인 아줌마.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통통한 남자아이 하나가 시아에게 뛰어왔다. 박준장과 최미란의 아들 박민준이었다. 진짜 왔네. 우리 엄마가 아줌마 시켰지? 민준은 시아를 올려다보며 킬킬거렸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의 눈에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엄마가 부리는 힘센 하녀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 시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가방을 고쳐 매며 혀를 쏙 내밀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는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거래. 공부 못하면 아줌마처럼 된대요. 나갈게. 깃발 똑바로 들어. 아이는 쪼르르 교문 안으로 사라졌다. 시아는 깃발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11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독살. 그것은 최미란이 평소 집 안에서 시아를 어떻게 부르고 깎아내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공부 못하면 너처럼 된다. 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육군부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장군 3호의 갑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삑! 그때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시아의 상념을 깼다. 신호가 바뀌었다. 시아는 기계적으로 깃발을 내리고 아이들을 건너게 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때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 제일 앞줄에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이시야? 낮고 굵은 목소리. 시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 오빠? 아니, 지금은 오빠가 아니었다.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소속의 법무관 강도진 소령이었다. 시아의 죽은 아버지와 호형호재하던 사이였고 시아에게는 친오빠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도진은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우고 차 문을 박차고 나왔다.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일과 시간 아니야? 왜 군복 입고 민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아, 그게, 시아는 말문이 막혔다. 최미란의 지시라고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됐다. 도진의 시선이 시아의 어깨에 걸린 녹색 어머니회 조끼, 그리고 손에 들린 깃발에 머물렀다. 그리고 깃발 손잡이를 쥐고 있는 시아의 손등에 남은 붉은 얼룩. 어제 묻은 마라탕 국물이 덜 지워진 자국이었다. 박철규 준장댁 아이 학교지, 여기. 도진은 예리했다. 시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것이 긍정의 대답이었다. 도진이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당장. 네. 하지만 아직 당번 시간이. 명령이야. 도진의 고함에 주변 학부모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시아는 어쩔 수 없이 조끼를 벗어들고 도진의 차 조수석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진이 핸들을 쾅 내리쳤다. 너 바보야? 왜 이러고 살아? 작은아버지는? 총장님은 이 사실 알고 계셔? 말씀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시아가 다급하게 도진의 팔을 잡았다. 삼촌 알면 부대 뒤집어져요. 저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삼촌 정체 숨기고 임관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기서 삼촌 힘 빌리면 전 진짜 평생 낙하산 소리 들어요. 인정? 야, 이시야. 이건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거야. 장군 사모가 하사관을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이건 직권남용의 군형법 위반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하지만 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하게 보내버릴 증거가. 시아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어제 사모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마트 심부름, 분리수거, 애들 숙제 대필. 다 모아놨어요. 도진은 갓길에 다시 차를 세우고 시아가 건넨 녹음기를 재생했다. 너 같은 고아녀는 백도 없어서 승진도 못할 텐데 내 짬이나 치우다가.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최미란의 목소리가 차 안에 퍼졌다. 듣는 내내 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갔다. 법조인의 눈빛으로 변한 것이었다. 고아. 도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의 조카한테 고아라고. 이 여자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도진은 녹음기를 시아에게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시아야. 참는 건 여기까지야. 더 참으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방조야. 내가 삼촌 힘 빌리기 싫다면 법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군 검찰 이름 걸고 이 여자랑 박준장, 내가 박살 내준다. 그때 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철규 준장. 내 충성. 이시아 하사입니다. 야, 이 하사. 너 지금 어디야? 집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학교 앞에 없다며? 근무 시간에 땡땡이 치고 어디 갔어? 수화기 너머로 박준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옆에서는 최미란이 거봐, 제가 저렇다니까? 싹수가 노래. 라며 거드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수화기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박철규 준장님, 지금은 일과 시간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부대 업무 복귀하겠습니다. 사모님의 개인적인 용무는 앞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뭐?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미쳤어? 너 지금 어딘데? 부대로 복귀 중입니다. 끊겠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시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잘했어. 도진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그르렁거렸다. 가자. 전쟁터로.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풍이었다. 인사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동료 부사관들은 시야의 눈을 피하며 바쁘게 일하는 척했고 장교들은 쑥덕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이 하사가 사모님 지시를 무시하고 도망쳤다더라. 하극상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이시야 하사. 행보관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인사처장님 호출이다. 단독 군장으로 오라시는데. 단독 군장. 그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징계를 전제로 한 문책이라는 뜻이었다. 시야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처장실에 들어서자 박철규 준장은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감찰 장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왔냐? 고문관. 박 준장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너 아침에 전화 끊고 아주 기세등등하더라. 뭐? 개인적인 용무. 야, 상관의 가족을 돌보는 것도 군인의 임무 중 하나야. 그걸 몰라? 군인 복무규율 어디에도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시야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박 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것 봐라. 너 내 마누라가 시킨 게 억울해? 그게 그렇게 힘들어? 너 같은 흙수저가 우리 집안이랑 연닿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기회를 준 건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박 준장은 서류 뭉치를 시야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깔렸다. 징계위원회 회부 서류다. 죄목은 항명, 상관 모욕, 근무지 이탈. 그리고 박 준장이 비릿하게 웃었다. 품위 유지 위반. 어제 저녁에 관사복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엎지르고 난동 피웠다며?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민원을 아주 빗발치게 넣었어. 거짓말이었다. 민원을 넣은 사람은 오직 최미란 한 명뿐일 터였다. 하지만 이 좁은 부대에서 일스타의 말은 곧 사실이 되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은 좀 그렇고 강제 전역이나 정직 3개월 정도면 되겠네. 옷 벗고 나가서 치킨이나 튀겨라. 아, 너는 백도 없어서 가게 차릴 돈도 없나? 박 준장과 감찰 장교가 낄낄거렸다. 시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치심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징계위원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소명하겠습니다. 소명? 하하. 그래 해봐. 심사위원이 누구 편인지 한번 보자고. 3일 뒤 사단 대회의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박철규 준장의 입김이 닿은 대령과 중령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다. 이시야 하사는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최미란이 앉아 있었다. 최미란은 뻔뻔하게도 눈물을 훔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남편 얼굴 봐서 이 하사를 딸처럼 챙겼어요. 김장할 때도 불러서 수육 먹이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이 하사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어제는 제 아이한테 해코지 하겠다는 협박까지. 최미란의 새빨간 거짓말에 시야는 기가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강도진 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증인은 지금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시야 하사가 협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강소령 앉아. 위원장인 참모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사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증거 타령이야? 그리고 강소령, 자네는 군 검찰이면서 왜 하사 나부랭이 변호를 자처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이건 부당한 갑질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시끄러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참모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시야 하사. 너 때문에 부대 기강이 엉망이야. 사모님이 너한테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어른이 시키면 네 하고 하는 게 예의 아니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또다시 가정교육, 부모 이야기였다. 시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가정교육. 시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위원들이 웅성거렸다. 방금 제 가정교육을 운운하셨습니까? 뭐야? 너 지금 반항하냐?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삼촌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군복은 권력자의 하녀복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수의라고요. 삼촌? 풋야. 내 삼촌이 뭐 동네 슈퍼 아저씨라도 되냐? 어디서 훈계질이야? 최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너 같은 근본 없는 애들이 꼭 없는 집안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내 그 대단하신 삼촌이 와서 구해준다니? 뭐라고 해봐. 와서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보라고 해. 박준장도 거들었다. 이 하사 마지막 경고다. 지금이라도 내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면 강제 전역은 면하게 해주마.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기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니요. 저는 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아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멀리서부터 공간을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의 진동이 회의실을 덮쳤다. 뭐야? 무슨 소리야? 위원들이 당황하여 창가로 몰려갔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거. 연병장 상공에 검은색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다. 기체 옆면에 새겨진 마크.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의 헬기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본청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성판? 사성? 박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담배를 피우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최미라는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깜빡였다. 여보, 저게 뭐야? 누가 온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다. 전원 기립. 헌병대장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무장한 헌병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쳐 길을 텄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이태신 대장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 이태신 대장은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군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의 뒤에는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감찰단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총장님. 박철규 준장이 허둥지둥 달려나가 경례를 붙였다. 모자가 비뚤어진 줄도 모르고 허리는 90도로 꺾여 있었다. 충성. 육군본부 인사처장 준장 박철규. 총장님의 방문을 환영하. 치워. 이태신은 박 준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아니, 그를 벌레 보듯 지나쳤다. 박 준장은 민망함과 공포에 질려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이태신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피고인석에 서 있는 이시야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낡은 전투복, 그리고 그 위에 묻은 희미한 얼룩들을 본 이태신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시아야. 이태신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야, 이름을 부른다고. 총장이 일개 하사의 이름을. 삼촌. 시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 모멸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이태신에게 다가갔다. 이태신은 와락 시야를 끌어안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품이 아닌 그저 조카가 안쓰러워 미치겠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 새끼 많이 힘들었지. 이태신이 시야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좌중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화신만이 남아있었다. 박철규. 예. 총장님. 자네 부인은 어디 있나? 박준장은 덜덜 떨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최미란을 가리켰다. 최미란은 사태 파악이 덜 된 상태였지만 남편이 저렇게 비굴하게 구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태신이 천천히 최미란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내 조카에게 고하라고 했나? 네. 조카라니요? 이 하사가? 최미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대답해. 내 죽은 형님의 딸이자 이 이태신의 하나뿐인 핏줄인 이 아이에게. 고아? 빽이 없어. 이태신의 호통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최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없는 집 자식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좀 가르치려고. 가르쳐? 식모살이 시키는 게 가르치는 건가? 썩은 쓰레기 뒤지게 하는 게 군인의 교육인가? 이태신은 법무실장에게 손짓했다. 강도진 소령이 들고 있던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미란의 천박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너 같은 고아녀는 빽도 없어서 승진도 못할 텐데. 내 짬이나 치우다가. 그 적나라한 증거 앞에 박준장과 최미란은 변명할 말조차 잃었다. 박준장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여보. 최미란이 남편을 쳐다봤지만 박준장은 아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꼴을 보며 이태신은 차갑게 돌아섰다. 감찰단장. 예, 총장님. 박철규 준장, 지금 이 시각부로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뇌물수수, 인사청탁 등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모조리 군법 회부해. 계급장 떼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시키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이태신이 최미란을 가리켰다. 민간인이지만 군 시설 내에서 군인을 모욕하고 강요한 죄, 그리고 내 조카에 대한 명예훼손.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물어. 내 변호인단 전원을 투입해서라도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게 만들어. 살려주세요. 총장님, 제가 미쳤었어요. 시야. 아니, 이 하사님, 잘못했어요. 최미란이 시야의 군화발을 붙잡고 오열했지만 시야는 차갑게 발을 뺐다. 사모님. 아니, 최미란 씨. 백 없으면 당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게 제 백입니다. 억울하세요? 그럼 최미란 씨도 사성 장군 삼촌 두시지 그러셨어요. 시야가 최미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미러링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헌병들이 달려들여 박준장과 최미란을 양쪽에서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는 내내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태신은 다시 시야를 바라보았다. 시야야. 네, 총장님. 이제 숨지 마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조카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훌륭한 부사관이다. 이 삼촌이 내 뒤에 항상 서 있겠다. 이태신이 자신의 별 4개가 박힌 성판 옆에 시야를 세웠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들 방조제로 징계위원회 회부될 준비들 하게. 대령과 중령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뒤 뉴스 화면에는 장군 부부의 갑질, 육군 참모총장 조카 건드려 패가망신이라는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국민들은 통쾌했고 군 내부에서는 자정의 바람이 불었다. 박철규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 후 연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고 최미라는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살던 관사에서는 매일같이 채권자들의 고함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육군본부 연병장. 화창한 햇살 아래 이시야 하사의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상장. 하사 이시야. 위 군인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불의에 굴하지 않고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으므로 이태신 대장이 직접 시야의 가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야는 정복을 입고 늠름하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고했다. 내 딸. 이태신이 작게 속삭이며 시야를 안아주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참모총장과 여군 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마주보는 사진이 실렸다. 그 사진의 제목은 이러했다. 계룡대의 가장 빛나는 별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4개의 별. 시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도 백없는 고아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군인이었다. 계룡대 헌병단군 사경찰 조사실 1호.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인 삭막한 공간에 박철규 준장이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인사처장실에서 다리를 꼬고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의 어깨에는 이제 계급장 대신 수갑찬 손목만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야, 수사관, 물 안 가져와?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박철규야. 인사처장이라고. 총장님이 잠시 오해하셔서 화나신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막대해도 될 것 같아? 박철규는 책상을 쾅쾅 내리쳤다. 사성 장군인 총장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도 군대 내부의 라인과 정치로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의자 박철규. 맞은편에 앉은 군 검찰 수사관이 차갑게 대꾸했다. 피의자?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법무실장 오라 그래. 내 동기야.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바로 영창이야. 철컥. 그때 조사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박철규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 강소령. 그래,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내 변호인으로 온 건가? 거봐, 내가 끈 떨어진 년은 아니라니까. 들어온 사람은 강도진 소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변호인 선임계가 아닌 두툼한 수사 기록 파일이 들려 있었다. 도진은 박철규의 맞은편에 앉으며 파일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박철규 씨. 저는 당신 변호인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주임 검사? 내가? 네. 총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셨습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탈탈 털어라.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당신과 최미란 씨가 이시야 하사에게 저지른 만행들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도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박철규는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강도진은 군 내에서도 미친 개로 불리는 원칙주의자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종. 자, 시작하죠. 혐의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네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죄, 모욕죄, 근무지 이탈교사. 뇌물수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뇌물? 야, 이씨야 그 계집애 괴롭힌 건 인정해. 마누라가 시킨 거니까. 근데 뇌물이라니. 그건 모함이야. 박철규가 길길이 날뛰었다. 도지는 피식 웃으며 사진 한 장을 꺼내 밀었다. 이거 작년 진급심사 때 김 대령에게 받은 골프채 세트 아닙니까? 시가 500만 원 상당. 그리고 그 골프채 최미란 씨가 이씨야 하사시켜서 몰래 버리라고 했었죠? 피 묻은 채로. 박철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씨야 하사가 증거로 남겨뒀더군요. 버리는 척하고 사진 찍어두고 영수증까지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식모처럼 부려먹던 그 하사가 사실은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도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박철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끝났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군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야. 한편 옆방 조사실 2호. 최미라는 박철규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발악하고 있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장군 사모야. 감히 민간인을 군대에서 가도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내 변호사 불러. 최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앞에는 여군 수사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미란 씨. 당신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합동 수사를 받게 됩니다. 조용히 앉으세요. 범죄?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 그냥 어린애 좀 가르친 게 죄야? 걔가 고아라서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길래 내가 거두어 준 거라고. 선의를 베푼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최미란의 입에서 고아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왔다. 그때 조사실 스피커를 통해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리창 너머 참관실에 있던 이태신 총장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는군. 최미란이 소스라치게 놀라 매직 미러반사 유리 쪽을 쳐다봤다. 내가 내 조카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네가 알 리가 없지. 자네가 그 아이에게 짬을 버리게 하고 개 산책을 시킬 때 나는 그 아이 사진을 보며 매일 밤을 울었다. 형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유리창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조사를 거부한다고? 좋아. 그럼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장군 사모의 품위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는지 똑똑히 보게나. 조사실 벽면에 설치된 TV 모니터가 켜졌다. 뉴스 속보였다. 속보 육군 장성 부인 부하 여군에게 노예 갑질 충격 실태.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최미란이 이시야 하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쓰레기 봉투를 던지는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시아가 확보해둔 영상이었다. 저게 뭐야? 저게 왜 뉴스에 나와? 최미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앵커의 멘트가 비수처럼 꽂혔다. 해당 장군 부인은 피해 장병에게 고아, 하녀 등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녀의 학교 숙제와 녹색 어머니회 봉사활동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미란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 명예,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온통 계룡대 갑질, 장군 사모, 음식물 쓰레기 하사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장군 부부를 엄벌하고 이시야 하사를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박철규와 최미라는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여론전으로 흙탕물을 일으켜 형량이라도 줄이려는 전략을 세웠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에 교묘한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근데 저 여군도 문제 있는 거 아님?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사모가 시켰겠음?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다던데. 총장 조카라는 것도 사실 구라 아님? 여자가 꼬리쳐서 장군한테 접근했다가 사모한테 걸려서 복수하는 거라던데 키읔키읔.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와 물타기 수법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미란이 변호사를 통해 지시한 짓이었다. 이시아는 관사 내 자신의 방에서 그 댓글들을 보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온 세상이 자신을 씹어대는 듯한 공포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시아야. 방문이 열리고 이태신 총장이 들어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별 4개가 달린 제복을 벗은 그는 그저 마음씨 좋은 삼촌의 모습이었다. 보지 마라. 똥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삼촌. 사람들이 저보고 꽃뱀이래요. 제가 삼촌백 믿고 설치는 거래요. 전 그냥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시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태신은 시아의 폰을 빼서 엎어두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똥파리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살충제를. 네. 오늘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거다. 너도 같이 가자. 저도요? 하지만 제 신분이 노출되면. 이미 다 알려졌다. 이제는 숨을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말할 때야. 내 아버지가 내 형님이 목숨 바쳐 지킨 군복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줘라.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단상에 오른 이태신 총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시야 하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태신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 이태신입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시아를 가리켰다. 이 군인은 제 조카입니다. 하지만 조카이기 이전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입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하사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총장이 직접 혈연 관계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 돌고 있는 특혜 의혹이나 꽃뱀 루머는 전부 가해자 측이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입니다. 여기 증거를 공개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강도진 소령이 준비한 자료였다. 최미란이 흥신소 직원에게 돈을 입금하며 인터넷에 이 하사 욕 좀 써줘라고 지시한 통화 녹취록, 그리고 댓글 조작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태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시아의 어깨를 감쌌다. 이시야 하사가 그동안 모아온 갑질 다이어리를 전면 공개합니다. 화면에는 시아가 1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 내용이 떴다. X월 X1. 사모님 지시로 아들 학원 픽업. 3시간 대기. X월 X1. 사모님 명품백 수선 맡김. 수선비 내 카드로 결제. X월 X1. 음식물 쓰레기 맨손 처리. 고아라고 욕먹음.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시의 감정까지 적힌 처절한 기록. 그 어떤 거짓 선동도 이 진실된 기록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브리핑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악플은 사라지고 응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TV를 보던 최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끄라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안 그랬어. 하지만 그녀의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변호하던 로펌 변호사마저 짐을 싸고 있었다. 최미란 씨, 이 사건 사임하겠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여론이 최악이라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입금이 안 됐더군요. 뭐? 야, 내가 나가면 돈 줄 수 있다고. 내 남편이 장군인데 돈이 없겠어? 박철규 씨 말입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박철규 씨 전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뇌물수수 추징금 보전 조치라더군요. 당신들은 이제 빈털털입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뒤돌아 나갔다. 최미라는 쇠창살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위치인데. 내가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떵떵거렸는데. 그녀의 곁에 남은 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자신이 뱉은 독설들이 되돌아온 메아리뿐이었다. 2달 후,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박철규와 최미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휴가를 내고 찾아온 이시아의 동료 부사관들이 자리를 메웠다. 박철규는 수의를 입고 삭발을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거만했던 턱살은 쪽 빠져 있었고 눈은 퀭했다. 최미란 역시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철규. 육군 준장이라는 고위 직책을 이용하여 부하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하고 배우자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박철규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재적 파면하고 뇌물 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한다. 땅. 징역 5년. 실형이었다. 군인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불명예 전역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한 중형이었다. 박철규가 비틀거렸다. 다음 피고인 최미란. 최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가정주부라 법을 몰라서.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가정주부라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짓밟았으며 반성은커녕 여론 조작을 시도하여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피고인 최미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 구속을 유지한다. 땅. 최미란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3년? 내가 감방에서 3년을 살라고. 말도 안 돼.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신 장군이잖아. 총장님한테 전화 좀 해봐.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남편의 계급을 찾았다. 하지만 박철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그의 어깨에는 별이 없었다. 그저 죄수 번호가 적힌 명찰만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온 이시아는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축하한다, 이 중사. 옆에서 기다리던 강도진 소령이 웃으며 다가왔다. 시아의 계급장은 어느새 하사에서 중사로 바뀌어 있었다. 특진이었다. 중사 이시아. 감사합니다. 시아가 씩씩하게 격려했다.
아, 그리고 이거. 도진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최미란이랑 박철규 재산 압류에서 받아낸 위자료 공탁금 통지서야. 액수가 꽤 커. 그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 내가 다 가져온 셈이지. 이 돈. 시아는 잠시 통지서를 바라보았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기부? 네. 군대 내에서 저처럼 힘없는 부사관들이나 병사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삼촌. 아니, 총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도진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삼촌의 그 조카네. 알았어. 내가 법적인 절차 다 도와줄게.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법원 앞에 섰다. 뒷문이 열리고 이태신 총장이 내렸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시아에게 두 팔을 벌렸다. 우리 조카 재판 보느라 고생했다. 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다. 관사에서 삼촌이 직접 구워주마. 총장님이 구워주시는 삼겹살입니까? 이거 영광인데요. 녀석 퇴근하면 그냥 삼촌이라니까. 시아는 삼촌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뒤로 죄수 호송버스에 실려가는 박철규와 최미란의 모습이 보였다. 철창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시아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흙수저, 고아, 백없는 하사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진짜 군인으로서의 길을. 청주 여자교도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던 최미라는 기상 나팔 소리가 아닌 교도관의 날카로운 고함에 눈을 떴다. 5023번. 안 일어나? 점호 준비 안 해? 추워. 보일러 좀 틀어달라니까. 최미란이 습관처럼 짜증을 부리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아늑한 관사 안방이 아니라 곰팡이 핀 천장과 쇠창살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장군 사모님이 아닌 수인 번호 5023번일 뿐이었다.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그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여죄수 일명 왕언니가 최미란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찼다. 아, 왜 때려요? 목소리 안 낮춰? 사모님 놀이하고 싶으면 내 남편한테 면회나 오라고 해. 아, 맞다. 내 남편도 간방 같지? 거지는 빈손으로 면회도 못 온다며? 방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킬킬거렸다. 최미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횡령과 사기 전과가 있는 방장 왕언니는 최미란이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를 담당하고 있었다. 5023번. 오늘 당번이지? 화장실 청소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집에서도 청소 안 했어. 이시야. 아니, 식모 부르던 사람이라고. 식모? 아직도 꿈꾸냐? 여기선 내가 식모야. 동작 안 빨라? 왕언니가 눈을 부라리자 최미라는 겁에 질려 고무장갑을 끼었다. 그녀가 그토록 이시야 하사에게 시키던 일이었다. 최미라는 냄새나는 재래식 변기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역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우 냄새나. 김 하사가 좀 치워줘. 자신이 이시아에게 했던 말, 멸시하던 눈빛, 더럽다며 피하던 행동들.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등 뒤에 꽂히고 있었다. 솔질을 하던 최미란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변기 물에 섞인 눈물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침을 자신이 핥아야 하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계룡대. 이시야 중사는 더 이상 의기소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교관이 되어 있었다. 신임 하사들을 교육하는 집체 교육장. 단상의 선 시아의 눈빛은 매서웠다. 주목.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지만 인격은 계급장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 수십 명의 신임 부사관이 숨을 죽였다. 나 역시 한때 부당한 지시에 침묵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다. 여러분이 입은 군복은 누군가의 하인이 되기 위해 입은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입은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강당을 울렸다. 교육이 끝나고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도진 소령이 박수를 쳤다. 오, 이시야 중사.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호랑이 교관 다 됐어. 놀리지 마십시오. 다 검사님이. 아니, 오빠가 도와준 덕분 아닙니까? 시아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사건 이후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전우애와 썸 사이, 그 간질간질한 경계선. 오늘 시간 있어? 재단 설립 문제로 변호사들이랑 미팅 있는데 이사장님이 빠지면 안 되지. 이사장님. 그것은 시아의 새로운 직함이었다. 박철규와 최미란에게서 받아낸 거액의 배상금 전액을 출연해 만든 군 인권보호재단 별빛의 이사장이 바로 이시아였다. 네, 가야죠. 그 돈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 피눈물로 만든 돈이잖아요. 시아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계절이 바뀌어 관사 단지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왔다. 박철규 준장이 살던 105동 관사는 비워진 지 오래였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찼지만 시아에게는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낡은 건물일 뿐이었다. 시아는 퇴근길, 벚꽃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옆에는 사복 차림의 강도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시아야. 네. 기억나? 너 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니회 조끼 입고 서 있었을 때. 도진의 말에 시아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오빠가 차 세우고 화내지 않았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바보처럼.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었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참았던 거지. 내 자존심보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 때문에.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시아를 바라보았다. 벚꽃잎 하나가 시아의 어깨 견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도진이 손을 뻗어 그 꽃잎을 떼어주었다. 이제는 참지 마. 그리고 혼자 짐 짊어지지도 말고. 도진의 손길이 시아의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 따뜻했다. 총장님 조카라서가 아니라 이시아라서. 내가 너 지켜주고 싶어.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직설적인 고백.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몰아붙이던 냉철한 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까지 빨개진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시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잠시 도진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켜주는 건 됐어요. 전 제 몸 제가 지킬 수 있거든요. 특공 무술 2단인 거 아시죠? 도진이 당황하며 눈을 깜빡이자 시아가 한 발짝 다가서며 덧붙였다. 대신 같이 걸어주는 건 좋아요. 혼자 걷기엔 이 길이 좀 심심했거든요. 시아가 도진의 손을 먼저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군인의 손. 도진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의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벚꽃 터널을 걸어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검은 세단 안에서 이태신 총장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총장님 가서 아는 척 안 하십니까? 운전병의 질문에 이태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더라. 젊은 것들 노는데 낀 세대가 끼면 주책이지. 그나저나 강소령 저 녀석, 내 조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바로 영창 보낼 준비나 하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의 농담에 차 안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시아에게는 이제 든든한 삼촌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까지 생겼다.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완벽한 봄이었다. 그날 밤 시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응, 잘 지내지.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승진도 했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응, 삼촌이 소개해준 건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오빠. 나중에 한번 데려갈게. 전화를 끊은 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임관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최근의 삼촌, 도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진 속에 박제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녀의 피부에 닿아 있었다. 시아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1년 후 육군본부 대강당. 수백 명의 내외빈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제1회군 인권상 시상식. 단상 중앙에는 이시아 재단 이사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중사 제복을 입은 시아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급의 위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우의 인권을 지킨 용기 있는 영웅들입니다. 시아가 시상자 호명을 마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맨 앞줄에는 이태신 총장이, 그 옆에는 이제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강도진 중령 진급 예정자에 앉아 시아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 이태신 총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시아에게 다가왔다. 우리 조카, 이제 군복보다 정장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러다 전역하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에이, 삼촌도 참. 저는 뼛속까지 군인입니다. 이 제복 입고 정년까지 채울 겁니다. 삼촌보다 더 높은 별 탈 때까지요. 허허,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지. 내 별 4개 내가 다 가져가라. 이태신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때 도진이 다가와 시아의 허리를 감쌌다. 총장님, 시아 별 달려면 멀었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챙겨주십시오. 장가갈 미처는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이 벌써부터 줄을 서? 자네는 시아 눈에 눈물 안 나게 하는 게 진급 심사 1순위야. 명심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퍼졌다. 그 시각 저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소도시의 쪽방촌. 출소한 박철규는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었다. 장군 출신이라는 자존심은 흙먼지 속에 파묻힌 지 오래였다. 그는 편의점 앞 평상에 앉아 소주를 들이키다가 가게 유리창에 붙은 신문 기사를 보았다. 이시아 중사, 군 인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신문 속 시야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철규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를 어루만지다 씁쓸하게 구겨진 종이컵을 바닥에 던졌다. 젠장.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는 건데. 내가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인 줄도 모르고.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다시 리셉션장. 시아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계룡산 위로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어느새 따라 나온 도진이 시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그냥요. 옛날 생각. 1년 전만 해도 저 별들이 참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무섭고 차가운 존재들. 시아가 도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 별들 다 제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장 빛나는 별인데 내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야 우리는. 도진이 시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가자. 주인공이 없으면 파티가 안 끝나. 네, 가요.
시아는 도진의 손을 잡고 빛이 쏟아지는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당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백이 필요 없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 계룡대에 숨겨진 별은 이제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 밖으로 나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